이렇게 주변에서 막 상점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경제가 이렇게 혹독한데 주가가 오를 수가 있겠어?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도 타이밍을 찾는다면 언제 사야 되느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건데, 그죠? 네, 저희도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저희도. 오늘도 DB금융투자와 함께하는 최슬리 고객대상 투자 설명회고요. 지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게 6월 달이었나요? 네. 저랑 처음에 상담하실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일반 펀드 운용사랑은 달리 내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렇게 모르는 소통이 불통이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1인 투자는 내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다 보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는지도 회의하는 장면도 다 보여드리고, 우리 고객분들만 보실 수 있는 그 카페를 통해서 우리가 또 공개 못하는 그런 회의 장면들도 다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슨 회의, 공모주, 혹시 공모주 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올려놓고 있어요. 공모주도.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 전 세계를 통해서 저희만큼 이렇게 소통을 하는 운용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매번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고객, 최슬리 고객만은 1년, 2년 지나고 나면 그래도 금융시장에 대해서 다른 깜깜이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금융 수준이 높은 그런 우리 고객분이 되시라고 해서 거의 모든 자료를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2, 3주 전에 한 3주 된 것 같은데 왜 현금 비중을 높이지 않느냐, 그런 고객분들 피드백도 있으셨고요. 뭐 저희라고 왜 그런 거 고민 안 하겠습니까? 그죠? 2150에서 2000이 깨질 수가 있다는 뭐 이런 얘기들 많고, 그 사이에 보면 홍콩 시장 박살나는 거 보셨죠? 홍콩 시장도 박살나는 거 보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터졌어요. 악재들이 많이 터졌는데도 시장은 꾸역꾸역 벌써 2300 회복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저희는 손해가 나서 온 계좌, 그저께도 7억이 5억 돼서 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잘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너무 잘 찾아오셨다고. 5억에서 36% 마이너스 난 분도 어제도 오셨고요. 너무 잘 오셨다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돌았을 때 회복 못 시킨다는 거죠. 네. 선순지 안 선순지의 차이가요, 강세장에서 제대로 먹냐 못 먹냐 그 차이입니다. 제 주변에 뭐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뭐 장모 회장님이나 그리고 뭐 5천억 하고 있는 후배 전부 주식 잔뜩 들고 다 터지고 있어요. 다 터지고 있어요. 여기서 나 현금만 입지롱 하는 고수 없습니다. 다 터지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 장모 회장님도 코로나 때 도대체 장 언제 돌아서느냐고, 도대체 바닥이 언제냐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장 돌았을 때 보면 재산이 또 50%, 100% 불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도저히 못 견디고 찾아오신 분들한테 12억이 된 거 5억, 그나마 5억이 남아 있어서 정말 다행인 거고, 그 5억을 1년 안에 저희가 회복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거짓말인데 저희가 2, 3년
아내는 회복시켜 드릴 자신이 있다고. 왜냐면 저희가 옛날에도 늘 그렇게 회복시켰으니까. 네. 비관론자는 절대 강세장에서 회복을 못 시킵니다.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강세론자, 낙관주의자가 돈을 번다는 얘기가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의 본질 말씀 제가 여러 번 계속 드리잖아요. 귀에 박혀야 돼요. 투자의 본질, 주식 투자가 뭐지? 위대한 기업에 올라타라.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거인이라고 생각했던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다 올라탔더니 박살났잖아요. 그죠? 와, 미국 거인, 한국 거인은 안 돼. 미국 거인으로 가자 해가지고 넷플릭스랑 메타랑 뭐 다 빵이라는 기업에 올라탔더니 박살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에 올라타야 되는데 대중들이 너무 지나치게 와, 저 회사 주식만 사면 나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무슨 마법의 무슨 그런 거 마냥 주식을 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위대한 기업을 투자하는 게 기본 전제는 맞습니다. 전제는 맞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에 내 주변에서 다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야. 지금 사면 안 돼. 지금 야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가 내년에도 계속 올라갈 건데 뭘 지금을 사. 그럴 때 내가 주식을 사고 있는 건지 주변에서 다 자 가자 이제는 국장 떠나서 다 미장이야. 국장 들어갈 때도 그랬잖아요. 작년 초에 와 삼성전자 이제 12만 원 바로 가는 줄 알고 그죠? 그래서 대중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에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투자한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변동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네, 위에서 주식 사고 밑에서 더 빠질까봐 결국은 밑에서 또 현금화 시켰다가 올라가는 장에 못 먹고 그런 악순환이 병행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모든 약세장의 이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이 CPI잖아요. 네, CPI가 1980년도에 요때 당시 1980년 4월 달에 14.8% 찍고 요때도 보시면요. 4, 5, 6, 7월까지 한 4개월은 안 빠지더라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6월 달에 9.1 찍고 발표할 때마다 우리가 조마조마하게 보는데 잘 안 빠졌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페드가 CPI 물가지수가 안 빠지니까 지금은 아니다고 계속 금리를 올려서 이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80년대에는 왜 우리가 이 페드가 금리를 올릴 때마다 왜 이 트라우마가 있냐면요. 이 폴 볼커가 1979년 8월 6일 날 연준 의장에 딱 취임하자마자 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버리다 보니까 금리를 무슨 20%까지 올려버리니까 지금도 그죠. 4%인데도 막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힘든데 기업들 뭐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 경색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그때 당시에도 막 저축은행들 미국에서 망가지고 막 이때부터 이 체력이 우리가 아주 추워지면 마이너스 16도 뭐 20도 이렇게 가면 이 체력이 약하거나 원래 지병이 있는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도 뭐 문제가 있듯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혹독한 경제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체력 떨어지면 내가 약한 부위가 아프잖아요. 남미가 이때 작살이 나버리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기업들, 약한 기업들 쓰러지고 제가 코로나 때 3,000포인트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3,000이 가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약한 기업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살아남은 그 S&P 500이나 살아남은 코스피 기업들이 더 수혜를 본다는 거죠. 생존한 기업들이 죽은 기업들의 매출
다 가져가게 되니까. 그래서 미래 캐시플로우가 더 커져요. 그래서 저는 페드가 의도적으로 주기적으로 저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는 약간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경제학자 분들이나 많은 분들은 이제 실물 경제를 많이 보잖아요. 실물 경제. 이렇게 주변에서 막 상점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경제가 이렇게 혹독한데 주가가 오를 수가 있겠어?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경제가 혹독할수록 많은 힘없는 기업들이 망가지고 상장돼 있는 회사들은 거의 다 그냥 되게 성공한 기업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기업들이 미래에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망가뜨리다 보니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요 폴 볼크 집 앞에서 이렇게 시위하던 장면이에요. 폴 볼크 집 앞에서 이번에 레이건 한번 보자. 84년도에 선거에서 뒤집어 버릴 거다. 막 위협하고요. 폴 볼크가 총 가지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살인 위협을 많이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80년, 82년도에 이렇게 GDP가 꺾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실업률이 10%가 막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만 올리면 저때 같은 상황이 또 재현될 거다.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바이러스 사태가 나오면 맨날 1918년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죽은 거, 주가가 좀 무너지면 1930년도 대공황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 맨날 요때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혹독했던 그 80년도에 그러면 주가가 도대체 얼마나 빠졌나라고 봤더니 1980년 처음에 주가가 확 빠졌을 때 폴 볼커가 79년도 아까 8월 달에 연준의장 됐잖아요. 그러면서 금리를 확 올려버리니까 박살이 납니다, 처음에. 그러고 나서 올라왔어요. 근데 1980년대에 확 빠졌던 게 24% 빠졌더라고요. 24% 빠졌다가 올라와서 1980년대에 결국은 S&P 500은 28% 올랐고 다우는 15% 올랐더라고요.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82년 요때가 실업률이 10% 올라가고 진짜 혹독했던 때는 그때야라고 해서 그때 봤더니 또 이렇게 올려놓고 고점 대비 28% 빠졌더라고요. 고점 대비 28% 빠지고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리세션이 끝나기 전에. 막 올라와가지고 1982년도에도 결국은 고점 대비 28% 빠졌는데 주가가 17.9% 올라가서 끝났더라고요. 좀 전에 GDP 보여드렸죠. 1980년도, 81년, 2년 GDP 꺾이잖아요. 그죠? GDP 꺾입니다. 꺾였다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 오른쪽에 차트 한번 보세요. GDP 꺾였다가 올라가고 GDP 꺾였다가 올라가잖아요. 결국 주가 보세요. 주가는 GDP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영희 교수님 저랑은 한 번씩 보면 의견이 많이 엇갈릴 때가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김영희 교수님 자료가 되게 좋은 자료가 많아요. 주가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 이상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실질 GDP도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을 모두 반영한 명목 GDP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때 그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논리로 주변이 혹독했기 때문에 많이 망하면 망할수록 살아남은 기업들이 더 많은 걸 가져가기 때문에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다 좋게 볼 때도 도대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는 게 맞을까? 항상 적정 주가 수준에는 얼마인가? 그때 김영희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코로나 직후에도. 한번 빠졌다가 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도 얘기하셨어요. 적정 주가 수준은 2,700이라고. GDP로 보면 지금 적정 주가 수준은 2,700이라고. 그래서 제가 더 자신감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부동산을 하든 상가를 사든 아파트를 사든 주식을 사든 가서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지? 그죠?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알고 투자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 20억짜리 집인데, 야, 지금 16억에, 야, 금매 나왔어. 20억짜리, 20억은 해야 되는 집인데. 이 아파트는 14억에 지금, 야, 이건 거저 죽는 거야. 그죠? 근데 주식은 적정 주가를 너무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업계에서도 20년, 30년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증권업계에 종사하시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왜 약간씩 큰 실수를 하냐면요. 왜 적정 주가 수준?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왜 지금의 이 순간에 밸류에이션을 왜 안 하지? 그러면서 작년 주가가 3,100, 3,200, 3,300 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이제는 PBR 이런 게 먹히는 시장이 아닙니다. PBR로 보면 분명히 비싸니까 한다는 얘기가 이제는 PBR 같은 걸 따지는 시장이 아닙니다.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이번에 플랫폼 기업들의 약간 거품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PBR, PER로 답이 안 나오니까. 닷컴 버블 때 PSR로 갔다가 PSR 세일즈 대비 PER, 그때 당시는 닷컴 버블 기업들이 아마존도 그렇고 전부 수익이 안 났거든요. 수익이 안 나보니까 매출로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매출로 또 너무 이제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니까 그때도 드림이었어, 드림. 이번에도 또 드림. 기억을 해 놓으세요.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드림 얘기할 때 주식 팔아야 된다라고. 밸류에이션이 안 되니까 드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또 똑같아요. 싸졌잖아요. 싸졌는데 순자산 대비해가지고 0.8.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코로나 때 0.7, 0.6, 0.57까지 빠졌어요. 0.57까지 빠졌는데도 왜 거기서 1,400이 한번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추려다가 놓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적정 주가가 얼만데? 2,700인데 야 지금 1,400이야? 2,700인데 지금 1,600이야? 그때 꾸물꾸물 올라오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2,700인데 아직도 1,800입니다. 2,700인데 아직도 2,200이니까 사도 됩니다. 라고. 그게 기준이, 그런 말을 하려면 기준은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작년에도 보면 저 위에서 막 펀드 막 또 출시됐었죠. 그죠? 펀드 출시될 때 다 그분들 보면 다 늘 입에서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미래세 펀드? 아이고. 옛날에 2007년 좀 지난 얘기니까. 그 전에 바이코리아, 그 다음에 자문사 랩, 다 거품에서 사람들이 확 몰려서 살 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종사한 분들이 지금은 밸류에이션으로 비싼 구간이니까 여기서는 출시를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왜 못했을까요? 그래서 그 펀드들이 지금 다 없는 거예요. 그런 우를 저희는 절대 범하지 말자.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해서 작년에 3,150. 아, 이건 비싼데. 그리고 지금 싼데? 싸니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냐면요. 싸니까 사면 항상 먹거든요. 예, 그래서 12억으로 5억 터진 분한테도 혼자서 고민하고 그분이 무슨 TV 이래 무슨 뭐 그런 거 보면서 막 따라하다가 5억 됐다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찾아오신 게 다행이라고. 자, 이렇게 지금 옛날 차트 그 82년도에도 보면 GDP랑 똑같죠. 그죠? GDP랑 똑같이 갑니다. 자, 요렇게 가는데도 아까 내가 투자한 자산의 변동성을 이해해야 된다 했잖아요. 요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1987년 블랙 먼데이인데요. 1987년 10월달 블랙 먼데이 때. 근데 요 GDP만 보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확 빠졌을 때 이 확 빠진 트리거가 있어요. 트리거는 아까 폴 볼커가 1979년 8월 달에 취임했다 했죠. 연주. 8년을 하고 1987년도에 앨런 그린스펀한테 넘겨줍니다. 넘겨줬을 때 그린스펀이 시장이 너무 과하니까 금리를 탁 올렸어요. 많이 올린 것도 아니에요. 금리를 탁 올리니까 사람들이 또 금리를 올리면 또 이때 같은 상황이 올까봐 그런 게 트리거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매까지 나오면서 확 빠진 거예요. 이렇게 확 빠지니까 피터 린치 책에 보면 나와요. 피터 린치가 지금 그때 어디 유럽인가 어딘가 골프 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고객들 환매가 펀드에서 돈 빼겠다는 환매가 몰아쳐서 주식을 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마젤란 펀드가 연평균 수익률 29% 수익률 낼 때요. 그렇게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또 80년대 이런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서 펀드 환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제? GDP. 그것도 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명목 GDP입니다. 그래서 켄 피셔가 요즘 얘기하죠.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다 기업들이 매출에 녹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또 이익도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서 이익도 늘어나면서 결국 주가는 또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고요. 전고점이 얼마죠? S&P 500 4,800이잖아요. 그죠? 4,800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교수님한테 제가 또 추석 때 한번 여쭤봤어요. 교수님 그때 제가 도움을 좀 받았는데 지금은 그때 GDP 기준으로 지금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명목 GDP 4.5고 실질 GDP 2.5에 인플레이션 반영하고 2023년 코스피는 3,090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2024년에는요 3,400 나옵니다. 라고. 그러면 우리 2022년 다 지나갔죠? 2024년 도래하는데 지금 1년 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400이 적정 주가 수준이다. 그것도 아시잖아요. 교수님이 되게 보수적이시라는 거. 자, 그러면 일단 3,090만 보더라도 3,090에 지금 2,200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보고 박정모 여기서 그래도 현금을 좀 30-40% 올려놨다가 그 위기에 한번 이렇게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에 저희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정규 분포상에서 PBR 0.8을 깨는 경우는요. 정말 말 그대로 약간의 블랙스완이 왔을 때 깨져요. 블랙스완이 왔을 때.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미국의 금융위기라든지 블랙스완이면 정규 분포로 따지면 아주 일어날 확률이 낮은 여기 테일, 꼬리에 해당되는 말 그대로 테일 리스크, 꼬리 리스크가 나오는 경우에 그게 깨져요. 그 깨지는 확률을 대비해서 여기서 현금화를 시켜놓는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테일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저는 많이 겪어봤잖아요. 9.1 테러도 겪어보고. 테일 리스크에서 확 빠지잖아요. 3개월 안에 빠르게 회복을 해요. 3개월 안에. 빠르게 회복할 건데 여기서 팔아놨다가 그런 테일 리스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그 테일 리스크에 다시 밑에서 사고 그게 그대로 되면 영웅이 되겠죠. 그대로 되면 영웅 됩니다. 그걸 맞추신 분은 영웅으로 우리가 칭송을 해줘야 돼요. 정말 일어날 확률이 낮은 걸 맞췄으니까 당연히 박수 치주고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박수 쳐줘야 되죠. 그런데 제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번 분은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조금 전에 요 차트 한번 보시면, 아까 S&P 500이 1982년도에 28% 빠졌다 했잖아요. 고점 대비. 28% 빠졌는데 지금 이 S&P 500이 고점 대비 저점이 27.5% 빠졌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더더욱 주식을 못 팔겠는 거예요. 그 혹독했던 1982년도에도 고점 대비 28% 빠졌는데 여기서 1982년보다 더 악화된 어떤 2008년처럼 미국 금융시장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나야 그게 깨질 건데 여기서 못 팔겠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그때 당시에 차트 모양 한번 보세요. 요 모양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그리고 제가 GDP, 미국의 GDP는 그렇게 페드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소비가 위축되지 않게끔 코로나 때 돈을 찍어서 확 풀어졌잖아요. 미국의 GDP 70%가 소비니까. 거기다가 또 돈 찍어가지고 정부 지출 인프라도 하겠대요. 뭐 이것저것 뭐 다 하겠대요. 그러니까 GDP가 안 꺾여요. 1분기, 2분기 겨우 마이너스 뭐 1.6, 0. 뭐 얼마.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확 회복해버리죠. GDP가 안 꺾여요. 근데 안 꺾이는데 주가만 이렇게 확 꺾여 있어요. 마치 2008년과 같은 아니면 더 큰 버블이 깨졌을 때와 같은 이런 게 이제 올 거다 생각하고 주가가 미리 선반영을 확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선반영이 제가 주식을 보면요. 야, 옛날에는 두수, 세수 바둑을 둘 때처럼 내가 두수, 세수 앞만 내다보면 충분히 이기는데 요즘은 시장이 먼저 다섯 수, 일곱 수 앞을 먼저 떠버려요. 시장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시장이 정말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AI가 발달을 하면서 그 계산하기 힘든 바둑판도 계산을 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떠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강한국 작가랑 김인 교수님하고 저랑 3명이서 이제 추석 때 특집을 찍으면서 교수님이 이제 4Q 내년 1Q 좀 안 좋을 거다.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많이 안 좋을 거다. 라고 했더니 강 작가가 눈 깜빡깜빡 하면서 주식이 리딩 인디케이터 아닙니까? 주식이 저 정도 빠졌으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당연히 오겠죠.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10월 말에 또 지르는 그 할로윈 전략, 요 다음에 20년 만에 오는 큰 기회, 그죠? 2002년 10월 달에 바닥 찍고 그 이후로 시장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간선거 이후에는 또 항상 주가가 오르죠. 중간선거 딱 끝나고 나면. 자기는 그 3가지 과거의 통계만 보고 그냥 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강 작가 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요때 당시에 그러면 조금 그래도 타이밍을 찾는다면 언제 사야 되느냐. 이번에 저희가 좀 타이밍은 잘못 봤어요. 타이밍을 제가 보는 RSI나 여러 가지 주식 침체 지표만 보고 5월부터 강세 마인드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그 타이밍은 잘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페드가 75bp를 이렇게 4번 연속 올릴 거라는 거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고생을 했는데 이때 80년, 82년 산대 이미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정말로 주가가 그때처럼 페드가 금리를 막 쳐올렸을 때 언제 금리를 낮추고 금리가 떨어지는 거와 함께 금리가 떨어지는 거와 함께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런 현상이 지난 7월 달에 금리가 6월 14일이었죠. 6월 15일 FMC 회의 전에 14일 날 10년물 국채금리가 3.46을 찍었다가 그러고 나서 2.6까지 따지잖아요.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빠지니까 주가가 확 올라왔었잖아요. 아, 이번에도 결국은 과거처럼 금리가 빠지면 주가는 튀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금리가 그러면 도대체 언제 빠지는데, 언제 빠지냐면 경기 침체가 오면. 그래서 제가 김영희 교수님한테 한 번 더 손을 잡았던 게, 그 4Q, 1Q에는 아주 좀 심각한 침체가 온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게, 이 침체가 오면 무조건 금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중금리의 그 메커니즘이 그거잖아요.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리세션에 대해서 디플레이션으로 바뀌는 순간 금리는 무조건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빠지면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4Q, 내년 1Q까지 실제로 안 좋은 지표가 막 나올 때 겁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미리 선반영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경기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서 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건데,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때처럼 아니 지금 실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자꾸만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메인스트리트이 박살이 났는데 월스트리트만 저렇게 올라가는 게 맞아? 그때 금리가 0.5까지 빠졌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가 0.5까지 빠졌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자꾸만 아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가 두 번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이고.